쭉 걸어오다 보니까 눈앞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더라고요. 광화문 한복판에 세종대왕이 근엄하게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우파 계신 분들은 거기를 광화문 광장이라고 이름하지 말고 이승만 광장이라고 하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인데 이게 뭐 대한민국 곳곳이 이제 조선시대로 회귀를 해서 마치 우리는 지금 조선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그 형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거리에 다 들어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슨 뭐 월대를 뭐 복원했다는 둥 뭐 별 이상한 소리들이 다 들리시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는 뭐냐? 개인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그저 그냥 뭐 양반들이 백성들을 그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그런 조선시대로의 회귀를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징거리에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시대의 상징 조형물들이 지금 꽉꽉 들어차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돈에 새겨져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은 뭐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만 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무슨 일을 했기에 대한민국의 화폐에 등장을 했을까? 퇴계이황과 율곡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한 사람이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화폐에 그 사람들 얼굴이 새겨져 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내면 구조 속에는 다 이 붓잡이 먹물들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숨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종대왕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을 할 때 해외 취재를 갈 기회가 있어서 한 50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그 나라 상징거리에 어떤 동상이 서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는 그 나라의 건국자, 건국의 아버지, 뭐 파운딩 파더들의 모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역사 속의 인물이라면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칼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말을 탄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징거리에 대한민국을 상징한다는 세종대왕은 어쩌자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계실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몇백 년 동안 이어온 이 붓잡이 이 문치 시스템을 계속 상징화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붓잡이 세계에 살아야 된다. 저 칼잡이들, 저들은 정말 쓸데없는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지금 행사하기 위해서 저런 상징물들을 저는 만들어놨다고 봅니다. 일본의 그 한국 정치를 연구한 전문가인 이 다나카 아키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0년대 초에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다나카 아키라는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 한국은 1270년 고려 무인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127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그 다나카 아키라가 그 책을 발표한 시점이 1991년 그러니까 한국 그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700년 이상을 붓잡이들이 칼잡이들을 찍어 누르고 권력을 행사한 소위 말하는 문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서 정말 예외 중에 예외의 나라가 조선이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전부 정복자, 칼을 든 무인들이 통치하는 것이 이게 정상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될 때는 무력이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그 무력으로 고려를 타도하고 조선이라는 정부가 세워진 그 즉시 문민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그러니까 그 문인 통치라는 그런 역사를 500년 이상 살아온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군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머릿속에 군인들이 또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 이런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나카키라는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지금 그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통치를 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7년 통치를 한 요 무렵은 군인들이 통치를 한 정말 한국 역사에서 예외 중에 예외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일 뿐이다. 따라서 박정희 18년, 전두환 정부 7년, 노태우 정부 5년, 도합 30년의 예외의 시대가 끝나면 한국은 그 즉시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붙잡이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두고 봐라. 다음번 누가 당선되는지. 군정종식을 외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우리 정부는 문민정부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민정부야말로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선의 세력이고 저 총을 잡고 정권을 찬탈해간 저 군인 세력은 악의 세력이다. 악의 세력이니까 타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의 핵심은 아이비리그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리더십을 교육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만주에 있는 신경군관학교를 나오고 일본 육사 교육을 받은 일본식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화우평 이사장님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육사 11기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자유민주 군대다. 지금 그 6.25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고 육군사관학교를 보내서 4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그 4년 동안 교육을 시킨 내용이 미국식의 웨스트포인트 커리큘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미국식 민주주의 군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주 청년 시절서부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육사 11기부터의 신군부야말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민주군대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런 육사 11기부터의 신군부를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 세력들은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찬탈한 저 독재 세력, 군부 독재 세력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것이죠.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민주주의를 아주 오래 연구를 한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사례를 보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들을 해방을 시켜서 그 나라의 자유민주 시스템과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다가 이식시키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 체제가 잘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모두가 실패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특히 서구식의 이 성숙된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약 4,0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의 이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정상 작동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민주화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987년 6.29 선언 이후입니다. 아까 강희중 씨가 설명한 대로 6월 항쟁을 통해서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민주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1987년 6.29 선언 무렵에 가서야 한국은 1인당 소득이 약 4,000불에서 5,000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시기에 가서야 로버트 달이 얘기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를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진정한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로버트 달이 얘기한 대로 이런 산업적인 여력,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이런 물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적 토대와 중산층 형성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통한 나라 만들기가 시작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토대를 닦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산업화의 토대를 고도화시켜서 한국을 그 반열에 올라놓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군부 독재 시대가 아니라 그러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를 닦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이 소위 말하는 문민 지도자라는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군부 독재를 자기네들이 타도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타도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 포퍼라는 사람은 하여간 어떻게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 타락한 권력을 교체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1987년 6.29 선언이라는 것이 그 군사 정권과 이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들 간에 대충돌이 벌어져 가지고 유혈이 아닌 상호 타협에 의해서 아주 성숙하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을 한 세계사에서도 정말 유례없는 그 이 이행기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6.29 선언을 누가 만들어냈고 누가 이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주인공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에게 6.29 선언을 받아라 라고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줬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못 이기는 척 아니면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서 이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민주화 시대로 이행한 사실을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이 사람들은 이해나 하고 있을까요? 오로지 자기네들이 쟁취했다고 얘기하는 6.29 선언의 핵심 본질은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민주화 시대의 개막도 결국 군사지도자라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만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로 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공화국이라는 것이 출범을 했는데, 육공화국이 출범을 하고 나서 아마 절차적인 정당성 면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국민의 직선제에 의해서 체육관 선거가 아닌 국민의 그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면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절차적인 과정만 완성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익스큐스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육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독재 편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뺍시다. 그 이후에 진정한 문민지도자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집권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회고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도 뭐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자고 일어나면 완공준공이고 자고 일어나면 뭐 착공식 테이프고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면 호남고속도로 짓고 호남고속도로 짓는 중에 포항제철 짓고 중화학공업 한다고 뭐하고 뭐 새벽에 그냥 라디오 방송 틀어가지고 자는 국민 깨워가지고 잘 살아보자라고 들들 볶고 이런 시대였었죠. 그야말로 정신없는 건설의 시대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정신없이 건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소가 뭐 세계 최강이다라고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합니다. 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려운 시절에 원자력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원자력 유학생들을 보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런데 실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국산화하는 모든 기술 개발의 원조가 전두환 대통령이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군사 독재자야 되니까. 저 사람 시대는 우리의 암흑의 시대였다고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주 세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국산화를 해서 그걸 우리 기술로 만드는 그 모든 총체적인 노력은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도 정신없이 건설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군 지도자들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은 끝없는 파괴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라고 그래서 멀쩡하게 지금 국립박물관으로 기능하고 있던 그 국립박물관 건물을 구조선총독부 건물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그 안에 유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국보가 보존되어 있는 그 건물에 상토를 잘라버리는 이런 이 만행을 저지른 사실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아까 강희종 씨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김영삼 정부 사람들이 왜 그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총독부 건물을, 저 지금 국립박물관이라고 하는 저 건물을 왜 총독부 건물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파괴하려고 하는가를 봤더니 이 사람들은 총독부 건물이기 때문에 파괴한 게 아니에요. 저 건물이 만들어져서 총독부 건물로 사용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방이 된 다음에 그 총독부 건물은 미 군정청이 접수를 해서 미 군정청 건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름을 중앙청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미 군정 시절에 중앙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 군정이 3년간 통치를 했고, 그리고 재헌의회가 바로 중앙청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재헌의회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재헌헌법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헌법을 가지고 행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조직을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국의 현장입니다. 재헌국회가 열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현장을 이 사람들은 옛 총독부 건물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지우기 위해서 이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제가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야 저거는 쟤네들이 총독부 건물이기 때문에 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지금 그 목적이 따로 있다. 저것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현장을 지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제가 총독부 건물 파괴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엄청 폭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김영삼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기자로 찍혀가지고 청와대 내에 저를 감시하는 담당자도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를 협박을 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야 네가 얘기하는 건 좀 알겠는데 야 인마 저 총독부 건물이 저 앞에 있는 거 기분 나빠 죽겠는데 너 거기에 있는 게 그렇게 좋으냐? 너 친일파냐? 이런 공격을 제가 보수파라고 하는 어르신들로부터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이 김영삼 정부가 뭐 때문에 이 건물을 파괴하려고 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제가 친일파 토착외구로 찍혀가지고 지금 30년을 지금 친일파 토착외구 기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권을 맡아가지고 한 일들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참 팔이 아파가지고 다 적다 못해가지고 9가지만 적었는데 첫 번째가 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러니까 노조들이 막 미쳐 날뛰니까 월급을 막 올려준 거예요. 월급을 올려주면 월급을 올려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IMF를 맡게 된 그 고비용 저효율 구조. 이거를 손도 못 대고 이 짓을 해서 IMF를 맡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무슨 민주화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지역 맹주리들이다. 지연, 학연, 혈연에 그 기대가지고 김영삼은 영남, 김대중은 호남, 김종필은 충청 여기를 붙잡고 브루스를 추다가 나라 완전히 거덜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포퓰리즘 만능 시대였습니다. 뭐 국민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해제끼다가 나라 깡통차게 만들었고, 네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화두라고 보는데 국민교육원장과 경제개발계획을 폐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 국민교육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일본에 무슨 교육직원을 베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 국민교육원장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 교육의 지표를 잃고 그 지표를 잃은 그 빈틈을 좌익 사상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판을 만들었고, 경제개발 계획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계획이 없는 나라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주일짜리 서울시장, 뭐 한 달짜리 국무총리, 뭐 48시간짜리 법무부 장관을 하도 많이 양사해가지고 아주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인사정책. 아니 지금 뭐 장관이 뭐 6개월, 9개월 만에 한 번씩 바뀌는데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 시대를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개방으로 나가야 될 시기에 역으로 쇄국 폐쇄 정책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 리더십이 붕괴해가지고 IMF를 몰고 왔는데, IMF는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대통령이 경제가 뭔지를 알아야 말이죠. 결국 IMF도 인재입니다. 인재.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이적 행위를 몇십 년 동안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적죄로 다 처벌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전부 지하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조선시대처럼 뭐 관을 파내서 부관 참시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북한 핵 개발은 김영삼과 김대중, 뭐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북한을 돈 퍼주기 한 걸로 개발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홉 번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기입니다. 여기 그 발제문에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정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국가재정 면에서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정말 그 아무리 어려워도 부채를 함부로 안 했습니다. 국가빚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빚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국가빚을 늘리는 경쟁을 벌인 것이 바로 이 문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빚을 전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육공화국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직선제입니다.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총칼 들고 권력을 찬탈한 게 아닙니다. 누가 뽑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합리적인 판단력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면 지난 대선에서 그 정말 추악한 범죄 행위자 이재명이가 하마터면 당선될 뻔한 정도의 표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자, 우리 국민의 이 유권자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1961년에 그 장면 정부가 리더십이 실종돼 가지고 국가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릴 때 박정희라는 사람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국민 여러분 제가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하고 대선에 출마를 했을 때 우리 국민이 그런 그 육군소장 출신의 빈농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 경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국민이 직선제에 의해서 투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980년에 지금 대통령이 시해돼서 국가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있어서 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국가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저 문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저 학생들 난리 쳐가지고 매일 시내로 와가지고 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을 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복 벗고 나와서 내가 이 나라 구할 테니까 나를 그 대통령으로 뽑아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이 그런 사람을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뽑아줄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이런 문민 지도자가 아니라 군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군인 지도자들이 국가를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2번을 탈출시켜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정말 어찌어찌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러한 행위가 그토록 우리가 지탄받아야 될 악의 화신의 행위였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1980년을 우리가 겪고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도록 지금 편안한 안식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유해가 연희동에 안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제3, 제4의 국가 위기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때 절대로 군은 아마 나서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이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문민정부 30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줬는지를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와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8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